자,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양욱의 여의도 벙커. 저는 상황실장 김용준이고요. 특임대장 양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들께 같이 인사드릴까요? 차렷! 시청자께 경례! 충성! 바로 지난주에 네. 그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단일 건수로 별도로 저희가 출고했을 때 조회수가 한 15만 정도 나왔는데 예. 아주 관심과 기대와 네.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미사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 그 전에 일단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또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투기 얘기했었는데 예. 초음속 전투기 국산 예. KF-21 어제 첫 시험 비행했습니다. 사업 착수한 지 2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어제 그 모습 보셨을 텐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 감동이죠. 감동적이죠. 감동이죠. 네. 일단 뭐 제가 물론 100% 저게 완벽한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 좀 해야 되긴 하지만은 예. 자, 저렇게 첨단 기체를 우리가 설계해서 이제 날릴 수 있구나. 물론 좀 내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우리 여의도 벙커는 좀 이렇게 시청자들께 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프로니까 네. 자, 근데 어쨌거나 일단 자랑스러움이 있었고 느끼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것을 되게 잘 네. 그 활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군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외에도 잘 팔아야겠는데 자, 그러려면은 무엇이 강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사일 얘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 북한의 미사일 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요격 체계, 요격 미사일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그 미사일 관련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전 정부하고 다르게 전 정부 때는 저 여러 가지 패러디 많이 나왔죠. 발사체가 발사체. 그 발사체가 대체 뭐냐? 불상의 발사체여서 막 정말 불상이랑 막 합해서 패러디물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번 정부는 분명히 탄도탄 혹은 미사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요 개념 정의 차이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사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요. 이 발사체 자체가 자, 일단 민간 발사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쏜 걸 수도 있고 군용인지 민간인지 모르겠다. 예. 자, 그다음에 발사체는 일단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혹은 심지어는 포탄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 발사체라는 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합참이라든가 해서 판단을 할 때 뭔지 정말 모를 때 발사체를 쓸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그게 뭐 북한 노동신문까지 다 나와서 뭔지 뻔히 다 공개가 됐는데도 이후에도 뭐 발사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아마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그 극복을 할 거냐. 예. 뭐 결국 현 정부 들어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 북한하고 관련된 거 더 이상 쉬쉬하고 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눈치 보지 말자. 뭐 이런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그 미사일 얘기를 쭉 할 거기 때문에요. 개념 정립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특임대장님, 그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가장 큰 개념 차이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일단요,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요, 탄도미사일은 그냥 공을 던졌을 때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던지면 쭉 내 던진 팔 힘으로 정점을 딱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고힘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자기 추력을 갖고 쭉 해서 정점 고도를 딱 찍은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순항 미사일은요, 아주 손쉽게 얘기하면요, 비행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하고, 그러니까 속도도 거의 우리 항공기, 여객기하고 거의 같고요. 예. 그래서 얘는 정해진 이 고도, 뭐 혹은 비행 궤도 이거를 따라 가지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비행 고도나 이런 것만 잘 지정을 해주면은. 막 지형을 따라서 산맥 같은 걸 따라서 막 날아갈 수도 있고 막 뺑 돌아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그렇지.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겠죠. 정밀하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빨리 커다란 뭐 엄청난 양의 폭탄을 빨리 보낼 때 탄도미사일의 의미가 있다면 순항미사일은 좀 먼 거리를 천천히 가더라도 정밀하게 때릴 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궤도 있습니다. 차이도 탄도는 포물선 곡선 주로, 그다음에 예. 순항 미사일은 직선 궤도를 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개념 정립은 일단 요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현대전에서의 미사일의 중요성은 뭐 상당히 크다라고 하지만 사실 미사일 혹은 뭐 스텔스 전투기도 있지만 미사일 때문에 보병이나 전차 이런 게 굳이 필요해? 미사일로 이제 다 전쟁 끝나는 시대 아니야?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절대적인가요? 미사일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화력 수단 중에서 굉장히 유효한 화력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뭐 포를 쏘거나 뭐하거나 하려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절차를 안전절차도 필요하지만 예. 미사일은 굉장히 많은 양의 폭탄, 뭐 심지어는 핵, 뭐 혹은 화학무기 같은 위험한 것까지도 한 번에 날려 보낼 수 있다는 데 있어서 막강한 화력 수단인 건 맞습니다만은 미사일이 가서 점령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사일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미사일 만능 시대라고 하고 이제 뭐 미사일만이 중요하다 뭐 이랬던 시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에다가 기관총 안 달고 미사일만 달고 야 미사일로 쏘면은 적 전투기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 베트남전 때 그랬다가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심지어는 초기 그때 비행기들 중에 기관총이 없어가지고 해서 도구 파이트 하다가 공중전 하다가 이제 공격 당한 게 있었고, 자 그래서 그것을 그 뭐라고 그럴까 조종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다? 뭡니까? 탑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탑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미사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뭘 또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화이트보드판. 전 약간 옛날식을 좋아하거든요. 예. 자, 화이트보드판에 예. 이렇게 두고 미사일 하나씩 좀 놓으면서 바둑 두듯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예. 첫 번째 미사일은 북한 공격 미사일 중에서 예. 바로 요 친구입니다. 아,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예. 사실 그 뭐 스커드니 뭐 노동이니 뭐 이런 옛날 얘기 말고 예. 최근에 나온 미사일 신형 미사일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우리 발사에 성공했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에서도 군사 강국 몇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한 정말 지금 성공한 거 맞습니까? 자, 일단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를 할 때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필요하시면 탄도미사일, 쓰시고요. 예, 네. 탄도미사일은요 극초음속을 내요. 마지막에 최종에는 극초음속을 내고, 왜냐하면 떨어질 때 마하 뭐 4에서 5 이상, 마하 5 이상 넘어가지고 우리가 극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마하 그러니까 ICBM 같은 경우는 마하 한 뭐 20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분리가 돼서 탄두가 떨어지면서 네. 그냥 원하는 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가 어느 정도는 비행을 해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치명적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뭐 예를 들어서 웨이브 라이더. 네. 그래서 약간 뭐 가오리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뭐 날개 같은 것도 약간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북한이 2021년 작년 9월에 썼던 겁니다. 예. 9월에 썼던 게 이제 가오리 모양이었고요. 자 그때 북한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건 유보예요, 얘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1월에 5월하고 1월 5일인가 하고 11일이었나 9일인가 제가 지금 날짜 헷갈린다. 하여튼 1월 초에 쐈던 게 바로 지금 요 나온 건데, 얘는 쐐기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네, 엄불처럼. 네. 여기 날개가 달려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0km를 날아가는데 한 번에 날아간 게 아니라 쫙 이렇게 이제 고도도 이렇게 갔다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돈 거예요. 예, 그 자료 화면 보시죠. 예. 저희가 쐐기형 안 그래도 요거거든요. 열병식 때도 열병식 때 나왔던 네. 거는 그저 쐐기형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거예요. 저 웨이브 라이더형. 네. 마치 가오리처럼 앞에 생겼죠. 예. 저게 이제 중국의 DF-17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네.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거를 많이 보고 북한이 참조한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자 어쨌거나 저런 것도 있으면 저게 지금 뭐 북한이 사거리를 전체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 정도 설계가 되면은 2,000km 이상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한 2,500 정도 날아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은 대양에 있는 뭐 미국의 항모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예. 거죠. 두 번째 미사일, 예. 북한 미사일 요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일단 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이 KN-23하고 또 예. 북한판 에이테크스라는 KN-24. 예. 요거는 둘 다 사거리가 비교적 짧잖아요. 그렇죠. 짧고. 얘가 500 정도가 되고 얘가 한 400 정도인데 예. 자, 이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보면은 자, 우리 그 기존에 있던 미사일들 보면 스커드 미사일이요. 예, 오늘 자, 요거 바꿔줬어요. 스커드 미사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스커드 미사일. 모형을 직접 자, 갖고 오셨습니다. 요 스커드 미사일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긴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용돈이 없어가지고 이스칸데르는 못 썼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스칸데르는 좀 짧아요. 이거의 한 절반까지는 하지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뭉툭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이스칸데르 느낌이랄까? 자, 그러면은
이게 날아가다가 우리 아까 탄도미사일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쭉 가다 정점 올라가서 거기서 연료 다 소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지임으로. 그렇습니다. 지임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 이스칸데르류는 되게 짜증나는 게 이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연료를 다 태운 게 아니야. 남아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점화를 하는 거, 재점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다 갑자기 얘가 또 쭉 가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러면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쵸? 요격도 어렵고. 요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스커드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뭐 페이트리어트 팩3라든가 예. 아니면 뭐 천군 같은 그런 체계를 준비를 하니까 북한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제 요격 못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를 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스커드를 이제 더 이상 스커드 안 쓴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칸데르로 간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핵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요격하기 힘든 이스칸데르에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전술 핵탄두. 그래서 우리 뭐 핵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핵폭탄 터졌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예. 폐허가 생각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막상 엄청나 보이지만 요즘 기준으로 치면 그게 전술핵이에요. 그게 15킬로톤, 21킬로톤 이 정도면.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파괴력을 가진 것들을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거부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예. 그럼 여기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순항 미사일은 뭐라고 했죠? 정밀도가 아주 높은 미사일이다. 그러면 예. 우리의 대응 체계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예. 네, 지워주시고요. 예, 예. 자, 사드가 있죠, 여러분들. 예. 사드가 있고 예.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천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팩3로 불리는 신형 패트리어트, 물론 구형도 있긴 하지만요. 예. 자,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요격 체계가 예. 어떻게 다층 방어를 하는가, 이 미사일들에 대해서요. 자, 일단요. 이게 결국은요. 층층이 하는 거예요. 층층이. 네. 겹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높은 고도로 날아온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0km에서 한 200km 정도까지의 고도에서 높은 고도에서 날아온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사실은 뭐 ICBM이나 이런 거 안 쓰고 IRBM도 사실 잘 안 쓸 텐데 아마 얘 잘하면 얘를 쓸까? 얘도 별로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네. 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걸로 높은 데서 이제 공격해 들어온다고 치죠. 네. 자, 그럼 얘를 40km 이상의 고도에서 40에서 뭐 100 몇십 사이에 여기서 한번 요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격을 하고 요격 실패해서 내려오더라도 뭐가 있냐면 팩3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팩3가 한번 또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아. 자, 그리고 이제 요 조그만 미사일들 사실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 네. 에이테킴스하고 얘들이 문제인데 얘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사실 패트리어트 팩3나 이런 걸로 막아야 되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층에 한 번 더 막기 위해서 LAMD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Low Altitude Missile Defense라고 그래서 최하층. 최하층. 그래서 이제 뭐 한 10km 정도 이하에서도 어쨌거나 막자. 예. 왜냐면 통상 우리 미사일 방어할 때는 보통 10km, 15km 이상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상승 단계부터 그쵸. 정점 찍고 그쵸. 하강 단계에서 소멸 그쵸. 종말 단계. 종말 단계인데 이제 종말 단계에서 보통 한 15km 뭐 20km, 30km 이게 미친데 그것보다 더 아래에서 지키겠다. 절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LAMD 하면은 그 아이언돔 이스라엘제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LAMD는 아이언돔하고 성능이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은 그냥 포탄 날아오는 건 막는 건데 포탄 속도가 그렇게 뭐 마하 뭐 4, 5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마하 4, 5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 모 회사에서 개발한 해군이라는 우리 그 해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걔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저층에 한 번 더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켜야 된다. 그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사일 북한 미사일과 요격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짧게 한 가지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했다가 인수위 때는 철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사드가 하나 더 성주 말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사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 한반도에 놓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 무기 체계는 뭐라도 하나 더 있으면 있으면 좋죠. 있을수록.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아무리 국방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언제나 비용 대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서울 지역을 이 그렇게 고고도로 공격하는 일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네. 아마도 수도권 지역에 그렇게 날리려면은
중국에서 날아온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수도권 지역의 사드는 좀 그럴 수가 있고 사실 그래서 거의 사드에 육박하는 그 LAMD, 네. LAMD 아니라 LSAM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LSAM이 블락 1이 있고 블락 2가 있는데 블락 1이 이제 고도 40에서 70 사이 보통 이제 5, 60 정도에서 유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의 100km까지 하는 게 블락 2인데 이제 그걸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는요. 워낙 비싸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석유로 돈 많이 버는 UAE, 사우디 여기도 포대를 하나밖에 못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드가 예. 하나를 갖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그 포대 부대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나 더 사오자 말자 이런 거는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은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국산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접근이고요. 사실 우리 천군 국산 개발할 때도 엄청나게 국내에서 막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왜 하냐? 패트리엇 사면 되지.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UAE에서 사가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서도 아마 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절박한 무기 체계들은요, 다 무조건 그냥 다 국내에서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좀 좀 잘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와 군의 목표입니다. 최근에 발표했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될 텐데 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가 명확하면 예. 우리는 한국형 삼축 체계로 대응한다. 이 삼축 체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요? 예, 이거 마지막 대답하기 너무 짧은 얘기인데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축 체계 세 가지가요. 네. 자, 킬체인, KAMD, KMPR. 그래서 자, 킬체인 그 적이 이제 뭔가 미사일 쏘기 전에 이제 그 탐지해가지고 해서 그 대량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거를 하는 거고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근데 이제 킬체인에서 못 잡은 미사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쭉 날아오면은 얘를 공중에서 제거를 하는 게 KAMD가 할 역할이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만약에 못 잡아서 뭐가 한 발이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진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KMPR, 즉 대량 응징 보복. 야, 네가 막 서울 어디에 뭐 떨궜어? 그럼 우리는 평양을 지워줄게. 자,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되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네. 사실 우리가 타격하는 무기 체계들은 되게 많이 사다 놨는데 일단 킬체인이라든가 KMD 제대로 하려면요. 적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들여다본다는 게 그게 무슨 우리 그 뭐 영화 많이 보셔가지고 해서 막 뭐 알아서 막 뭐 컴퓨터가 쫓아가서 뭐 얼굴 분석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영화죠, 정말. 그건 영화고 그래서 그런 영화 같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뭐 에디디 부처에서 여러 가지의 그 방산 그 연구 혹은 방산 기업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적을 잘 내려다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삼축 체계라고 하는 거가 사실 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갖고 핵 공격을 막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는다는 게 뭐 핵을 서로 쏴서 막는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핵이 있어야 쟤도 핵을 함부로 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그 역할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넋을 놓지 않도록. 왜냐하면 미국도 바쁘거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막 이거 대응하고 하는 거 엄청 바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현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신 차려서 챙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삼축 체계의 핵심은 일단 탐지 능력이 우수하고 월등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 해구산. 그러려면 우리도 정신 차려서 잘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시행하는 연합훈련 같은 것들도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욱의 여의도 벙커 많은 의견들 올려주시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릴라 디오프님 설명을 참 잘해주시네. 머리에 쏙쏙 하십니다. 쪽집게 특임대장 양욱 대장은 다음 주에 또 참신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8분 MG 바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